자, 사회문화 13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종의 예술, 건축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얼른 보죠. 바로크 양식의 지나친 장식주의에 반발하여 18세기에 등장한 구조합리주의는 이전 건축물의 구조에서 합리적인 특성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전개했다. 이게 구조합리주의라고 볼 수 있네요. 바로크 양식의 두꺼운 벽체가 장식량을 늘리기 위한 장식주의의 산물일 뿐 구조적 효율의 관점에서 보면 불필요한 낭비라고 판단하여 기둥을 활용해서 뭘 활용했다? 기둥을 활용하여 구조적으로 효율성을 높인 새로운 건축 모델을 탐구하는 방식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둥을 활용한 거네. 이런 구조합리주의는 19세기에 이르러 강철이라는 새로운 철물 재료의 등장으로 새로운 측면을 맞게 된다. 주철은 16, 17세기부터 건축물의 보강재로 종종 활용되었지만 강철은 1709년 처음 발견된 이래 순수공업 재료로만 쓰이다가 건축에는 1820년경부터 도입되었고 1870년대부터는 주 재료로 그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 강철의 사용, 강철이 건축의 주 재료로 등장하면서 19세기 구조합리주의를 내세운 신건축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그러니까 구조합리주의는 신건축 운동과 같은 건데 여기에 이제 큰 영향을 줬던 게 바로 뭐냐? 강철이라는 재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신건축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죠. 신건축 운동의 중심 국가는 프랑스와 영국이었다. 프랑스는 이론 연구가 두드러졌는데 얘네들의 특징, 건축가들은 실험 정신을 지니고 예술적 가능성을 창작에 다양하게 응용하며 19세기 구조합리주의라는 독립양식을 만들어 나갔다. 이에 비해서 영국은 각각의 특징, 전통적인 실용 정신을 발휘해서 영국은 공장, 창고, 상업 건물 등 실용 건물에서 앞서 나갔다. 이런 두 나라의 경쟁은 특히 만국박람회 전시관, 박물관, 백화점, 교회 등 고급 건물을 두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 건축물들은 이 건축물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프랑스와 영국. 기둥 간격이 넓고 강철로 된 가는 기둥, 투명한 유리를 조화시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환한 빛으로 밝고 장쾌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특히 당시 기독교 교회와 부르주아 자본가들은 철골 건축의 이런 물리적 기능적 특징이 갖는 장점을 선호했다. 그러니까 이제 강철을 이용하면서 기둥 간격이 넓어졌고 기둥도 가늘어졌고 투명한 유리를 이제 벽으로 만들어지니까 훨씬 더 이제 빛이 많이 들어오고 개방감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게 된 거예요. 만국박람회는 19세기 건축의 내재된 경쟁 구도가 드러난 장이었다. 만국박람회는 국가 간 산업화 경쟁이 일어난 자본주의의 경쟁 공간이었지만 건축적으로는 장식주의적 요소가 강한 역사주의와 신건축운동이 날카롭게 맞부딪히는 공간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나왔던 장식주의적 요소가 강한 역사주의,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이고 신건축운동이라는 것은 새로운 방식이죠. 얘네들끼리 이제 부딪히게 됐다 이런 얘기네요. 산업혁명이 일정한 궤도에 오른 19세기는 만국박람회의 전성기였는데 18세기부터 정착한 영국과 프랑스의 경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진 시기였다. 영국은 1851년 런던 만국박람회 때 강철로 만든 뼈대와 유리로 지은 전시관인 수정궁을 선보임으로써 이건 영국 거야. 19세기 신건축운동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18세기부터 이어져온 건축 기술을 활용하여 짓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기술을 사용한 거예요. 갑자기 새로운 기술을 쓴 건 아니고, 철골뼈대의 유리로 건물 전체를 뒤엎어 안과 밖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 수정궁은 대형 공간 속에 밝고 균질한 빛이 가득 차면서 건축적으로 새로운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주었다. 한 신문에서 건물이 수정 같다고 하면서 수정궁은 이 건물의 정식 명칭이 되었다. 영국은 수정궁을 쓴 겁니다. 전통 기술을 활용했지만은 철골과 유리라고 하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한 거죠. 영국과 경쟁하던 프랑스는 수정궁에 밀려 뒤처진 듯 했으나 질 수 없죠. 1878년과 1889년에 연달아 파리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상황을 뒤집었다. 특히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한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에펠탑을 탄생시키면서 수정궁을 능가하는 큰 획을 그은 것이다. 우리 프랑스 가면은 에펠탑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도 볼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자주 가느냐? 이런 건축학적인 의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건축가 에펠은 이 사람이 지어서 에펠탑이네. 스에즈운하 공사에 참여했을 때 봤던 피라미드를 기본 모티브로 삼아 에펠탑을 건설했다. 전체 구성은 기단 몸통 탑의 기본 3단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전에 다리 건설에 적용했던 아치 기술을 이용하여
탑을 수직으로 올리고 이전 다리에 활용했던 거미줄 형식을 적용하여 총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310m짜리 탑을 탄생시켰다. 이로 인해 비로소 프랑스는 국가적 자존심에 걸맞는 상징물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수정군과 그 다음에 에펠탑 얘네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기술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점이 공통점이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새로운 재료, 강철이라고 하는 재료를 이용했다. 자, 이런 점이 이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문제에서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이 나왔을 땐 비교 대조를 꼭 해야 돼. 그래서 얘네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줘야 돼요. 다음 문단. 자,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는 에펠탑에 기계관이라는 또 하나의 걸작을 남겼다. 기계들을 전시했던 이 공간은 사선 모양의 아청 기본 결격과 115m 기둥 간격을 트러스 아치가 지지한 형태였는데, 트러스 아치 나와 있죠? 이는 자, 전통적인 반원형 지붕 구조 방식을 사용하면서 재료만 철물로 대체한 정도의 전형적 철이었다. 자, 전통적인 구조 방식을 쓰면서 재료를 철로 만들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세 가지 새로운 기술이 활용됐다. 이게 뭘까? 첫째, 강철이라는 가벼운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아치를 이루는 부분의 두께가 매우 얇아졌다는 것이고, 강철이니까. 그러니까 돌로 만들 때보다 훨씬 얇아졌다라는 거야. 둘째는 사선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아치의 일반적 역학작용이 건물에서 양쪽에서 올라온 사선의 겉어피어가 정점에서 만나 핀으로 고정돼 같은 독특한 모습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겉어피어에 대한 각주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막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치의 어떤 사선 방향의 하중이 겉어피어가 핀으로 고정, 이게 무슨 그림일까 상상하지 말고 그냥 내용을 확인합시다. 철저하게. 마지막으로 지면과 면으로 접하는 안정된 면지기가 아니라 바닥에 구멍을 뚫고 경첩을 박은 점지기로 처리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면과 면으로 접하는 이렇게 지면 땅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면으로 접하여서 기둥을 박는 게 아니라 구멍을 뚫는 거죠. 이는 강철의 팽창과 수축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에펠 등 교량 기술자들이 1870년대 이후부터 첨단 기술로 사용하던 것이다. 기계관은 이런 기술 처리를 이용하여 기계 문명의 역동성 이런 것들을 고도의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하였고, 구조기술의 가능성과 힘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면서 신건축운동의 정점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 가지 새로운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뭘까 이렇게 정리한다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이군 하고 확인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어피어가 뭘까? 정확하게 이걸 알 수 있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용을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은 이런 걸 통해서 신건축 운동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전개 방식. 이건 바로 갈게요. 4번 보세요. 신건축 운동과 관련된 건축물의 탄생 배경. 수정궁, 에펠탑. 에펠탑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자, 특징 제시하면서 신건축 운동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화, 기계 문명 이런 것들의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통해서 어떤 아름다움까지 추구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신건축 운동의 일환으로 철골과 유리로 지은 교회, 백화점 등이 탄생했다. 이 문단에서 나와 있어요. 확인하면 되고, 강철이 발명되기 이전에도 철물 재료가 활용되곤 했죠. 첫 번째 문단. 자, 근데 이제 본격적인 재료가 된 거죠. 자, 피라미드 공사에 적용됐던 아치 기술이 에펠탑 건설에 발전적으로 구현됐다? 아니죠.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보면서 생각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발전적으로 구현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죠. 3번 틀렸네요. 만국박람회를 통해 영국과 프랑스는 건축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선보이게 되었죠. 세 번째 문단. 수축하고 팽창하는 강철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신건축 운동의 건축에 적용되었다. 5문단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쉽게 문제가 풀리고요. 자, 3번 문제. 자, 보기 분석을 좀 잘 해야 됩니다. 볼게요. 고급 건축을 통해 19세기 철물 건축을 선도한 인물로 프랑스 건축가 부알로와 라브루스트를 들 수 있다. 부알로의 생태쟁 성당은 외양과 장식이 단순했지만 천장이 높고 실내 공간이 넓은 이전 고딕 양식의 구조를 유지했다. 자, 이전 거를 따라갔어.
또 고딕 건축 양식의 두꺼운 석재 기둥 대신 철물 기둥을 사용함으로써 성당 내부의 시각적 한계도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고딕 성당과 동일하게 창문으로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내 조도를 고딕 성당의 수준 이상으로 높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 거와 다른 점, 비슷한 점이 있죠. 실내 공간을 넓혔다. 그 다음에 그러나 차이점은 기둥이 얇아졌다는 거죠. 자, 반면에 라브루스트는 비잔틴 건축의 동구조를 모델로 삼아서 파리 국립도서관을 지었어요. 개방 열람실은 검은 철물 기둥을 최대한 가늘게 처리했다. 비슷하죠? 내부의 공간감을 극대화하였고 돔 형태로 만들어 내부 공간을 더욱 넓게 확보했다. 석재 원형 천장의 정상부에 새로운 시도로 넓은 원형창을 뚫었다. 이런 구조는 하나의 벽이 30m가 넘는 정사각형의 실내를 환하게 밝혀줌으로써 측면 창문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던 내부 조도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얘는 좀 더 조도,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거, 밝기 이런 것들을 더 해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봅시다. 생태젠 성당은 과다한 장식이나 석재 기둥이 주는 비합리성은 극복했지만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전에 마지막에 보면은 고딕 성당과 동일하게 창문으로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도를 이제 이상 높일 수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괜찮아요. 2번 파리 국립도서관 개방 열람실은 천장 채광으로 내부의 조도를 높여서 밝은 실내를 구현했군. 그러니까 벽으로만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천장의 원형, 자, 천장 정상부 이 부분에다가 원형창을 뚫었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조도가 높아졌죠. 괜찮아요. 3번 생태젠 성당과 파리 국립도서관 개방 열람실은 모두 넓은 내부 공간을 형성했던 과거 건축 양식의 특징을 이용했죠. 그러니까 이전의 것을 이용한 거야. 완전 새로운 건 아니에요. 괜찮네. 생태젠 성당과 파리 국립도서관 개방 열람실은 가는 철물 기둥을 활용하여 내부에서 과거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군. 그렇죠. 기둥이 얇아졌다라는 거. 괜찮죠? 자, 5번 외양이 단수단 생태젠 성당은 역사주의 진영으로부터 이용이 편리한 파리 국립도서관 개방 열람실은 신건축 운동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자, 잘못됐네요. 5번이 틀렸네. 이 생태젠 성당도 결국은 뭐예요? 신건축 운동이야. 왜? 철물 기둥을 이용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건축 운동은 철물 기둥을 철물을 이용했다는 새로운 어떤 방식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역사주의 진영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겁니다.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갈게요. 자, 기억은 수정궁. 자, 수정궁. 자, 그 다음에 니어는 에펠탑. 자, 우리가 얘네들의 공통점을 봤어요. 어떤 점이었냐? 자, 어디 있냐? 요 부분인가요? 자, 그렇죠. 이전 기술을 이용하면서 새로운 재료를 이용했다. 공통점이었죠? 자, 그러면 몇 번? 5번 바로 갈게요. 기존 기술을 활용해서 신재료의 특성을 부각했다. 그러니까 이전의 기술을 이용하면서 여기에 철골이라든지 유리라고 하는 새로운 재료들을 이용하는 방식. 그래서 새로운 건축을 탄생시켰다. 자, 이거는 우리가 봤던 공통점. 그래서 대상 간의 비교 대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윗그릭은 학생의 독서활동 기록이다.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통적 방식을 수용하는 거죠. 기계관이. 그 다음에 새로운 방식 3가지를 제시했었죠. 그러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전통적 방식을 쓰면서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는 거. 자, 이거 5번 선지 가보세요. 전통적 구조 방식과 새 구조 기술을 융합해서 공학적인 효과와 심미적 효과. 그러니까 뭐 기계적인 뭐 역동성이라든지 뭐 은유 상징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부분 있죠. 그런 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자, 보면은 요 2가지가 적용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이 쉽게 찾아집니다. 자, 문제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네요. 자, 6번. 자, 바꿔 쓸 수 있는 말. A가 지나치다, 과도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B가 드러나다, 표출되다. 그렇죠. 자, C는 맞부딪힌다. 영국과 프랑스가 충돌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D가 뒤집었다. 뒤집었다는 거는 바꿨다는 거지. 복귀라는 거는 본래 상태로 돌아온 거야. 이건 완전 뒤바꾼 거고. 그러니까 4번은 적절하지 않네요. 자, 상황을 연출했다, 상황을 만들어냈다. 자, 어휘를 넣어보면 쉽게 답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사회문화 13강 마지막 강의였습니다.